안녕하십니까. 서울미래치과 원장 최진입니다. 오늘 저는 GBR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저의 임상 경험을 선생님들에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리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인 만큼 편하게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강의 시작하기 정리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오래전에 내원했던 환자분이신데요. 32세 남자 환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 임플란트가 몇 차례 처치를 받은 후에 좀 심미적인 이유 주소로 임플란트를 다시 치료받고 싶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데 슬라이드가 네, 임플란트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치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본인이 많이 상실이 됐죠. 사실 임플란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리핀버나 혹은 이렇게 가는 피셔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골소실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뭔가를 적극적인 처치를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서 소극적인 본그라프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콜라겐 멤브레인과 주로 FDB를 활용했고요. 오픈 힐링 형태로 가볍게 봉합을 하였습니다. 약 4개월 후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치료하기 전에 여러 번 치료를 받으셔서 그런지 협측에 스카티슈가 아주 두껍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픽처를 하는 것보다는 본그래프트를 먼저 하기로, GBR을 먼저 하기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웠고, GBR 하기 위해서 두꺼운 스카티슈는 좀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꽤 두꺼운 스카티슈가 있는데, 그 스카티슈는 거의 릴리징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사실 GBR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릴리징을 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협측의 두꺼운 부분을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릴리징에서 당기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나머지 그 공간은 CT 그래프트를 통해서 폐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개측에도 조직을 좀 얇게 만들어서 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화살표, 두 번째 그림의 화살표처럼 협측은 다 잘라내지 않고 일부만 절개하고, 그다음에 구개측은 이제 두께를 줄여주는 그런 판막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먼저 덮고 그 위에 이제 흡수성 멤브레인을 통해서 다시 덮었습니다. 저렇게 해준 이유는 아무래도 협측 티슈가 좀 혈행이 좋지 않고 또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혹시 퍼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협측을 좀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심한 마음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추가로 적용을 했고요. CT를 채취해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다시 그 중간에 빈 부분을 CT로 막았습니다. 수치했을 때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부분은 CT로 잘 커버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임시치아를 장착했습니다. 약 8개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아주 협측에 그 스카티슈를 안쪽에서 좀 도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굉장히 두꺼운 스카티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었을 때 모습이죠. 나름 완벽하게는 본인 아니겠지만 꽤 의도했던 대로 어쩌면 기대했던 이상의 골이 잘 재생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8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세컨 서저리 할 때 협측의 임플란트 쪽은
두께가 충분해야 또 높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CT 그래프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한 6개월 후에 세컨 서지를 할 때 CT 그래프트를 추가로 진행했고요. 그 했을 때 사진입니다. 저때 CT는 우리 목베개처럼 CT의 모양을 따가지고 협측과 인터프록시마를 같이 커버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치아 프로비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조직을 리모델을 기다렸고요. 아무래도 협측에 있는 스카티슈가 너무 두껍고 딱딱했기 때문에 어떤 그 협측의 그 높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철로 커버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최종 보철을 장착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의 그 어떤 스마일 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은 그런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치료했던 그 병원에서 좀 그 옮겨 관계로 제가 이제 그 환자를 그 후로 보지 못하고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사진을 부탁했을 때 얻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협측에 그 좀 크리핑이 돼가지고 처음 파이널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 자연스러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했던 본도 별 문제 없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이대로 상당한 이제 안정성이 좀 확보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GBR 테크닉은 우리 임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조금 좀 난 케이스에서도 GBR의 기본 컨셉을 잘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충분히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그 구글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GBR 가이드 본 리제너레이션을 치면 굉장히 많은 뭐 논문과 그 학술 자료들이 나오고요. 이것들을 대개 한 요약을 해보면 어떤 그 GBR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트 머티리얼 혹은 멤브레인, 그 다음에 어떤 서지컬 프로시저 이런 내용들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뭐 많은 강의를 선생님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나 또 어떤 수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릴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또 그럴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증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도 GBR을 치면 동영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우리 환자분들도 얼마든지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온라인이 뭐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도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있지만 온라인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는 우리 공부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GBR이라는 어떤 이런 그 개념이나 어떤 수식들도 결국은 아무리 이론적인 그 지식이 우리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겪어보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자기 테크닉에서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저는 2000년도 정도에 임플란트를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어디까지 뼈가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제 목소리가 작습니까? 결국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만이 또 자기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치과 의사는 어떤 자기 손으로 이루어지는 선에서 어떤 자기 실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늘 저의 증례를 그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BR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 컨셉은 아주 사실 오래됐죠. 그 책이 나온 지가 99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GBR의 기본 컨셉은 이렇게 어떤 스카폴드와 또 셀, 그리고 어떤 시그널 몰레큘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와 함께 어떤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아주 오래전에 벌써 20년이 넘게 전에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본이 재생된다 혹은 어떤 차단막을 통해서 본을 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조직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생각해보면 상피 같은 빨리 성장하는 조직을 차단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페리오나 엔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재생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이런 GBR에 대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재밌어 하면서 했던 그런 증례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협철축으로 많이 손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티타늄 메쉬를 통해서 보온 재생을 꽤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같으면 동시기법으로 안 하고 그냥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했을 테지만 그때는 그냥 무모하게 막 도전해봤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때 저는 모든 본은 알로그라프트하고 그 다음에 HA를 어떤 비율을 가지고 제가 배웠던 대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대로 그냥 세 가지 본을 섞어서 사용했던 시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티타늄 메쉬를 사용했고요. 약 8개월 후에 보면 아주 본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조직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아주 골 상태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보온이 형성되는, 보온 그라프트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 가지 텍스트들에서도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술자가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예가 사실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세틱한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프티슈를 잘 다뤄야 된다거나, 결국 보온을 만들어지기 위한 환경을 우리가 잘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술자가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 생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생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재생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술자가 그것을 잘 유도해 주냐는 것이지, 사실 술자가 보온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제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보온을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 보온은 환자가 만드는 것이고, 환자 몸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보온 그라프트를 또 GBR을 이해하는 핵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테크닉을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테크닉으로 그냥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픽처를 선택을 하고 또 식립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일상 임상을 상당히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대가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홈네의 왕이라는 대만계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시죠. 저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도 강의를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패스 프린서플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프라이머 운드 커버리지나 또 스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혈관이 잘 재생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리고 특히나 움직이지 않고 스테빌리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테크닉들을 또 원칙들을 매일 잘 적용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본인이 이렇게 치료해놓고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렇게 뼈가 잘 만들어지고 잘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은 전부 술자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올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임상에 적용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다 생략하고 증례 중심으로 하긴 할 텐데요. 간단하게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식할 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어떤 이식제를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증례에 보시는 오른쪽 증례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했던 2000년도에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 레디오 패크한 것이 거의 한 10년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거는 합성골이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흡수가 되지 않는 합성골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합성골하고 알로그라프트를 두 개 섞어가지고 했던 케이스인데요. 임플란트는 잘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 뼈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마음은 찝찝하죠. 그렇더라도 임플란트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또 반면에 아래에 보이는 이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B와 제가 세 가지 본을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보면 이식했던 본이 다 치환되고 어떤 자기 본하고 비슷한 본으로 치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그 이종골도 어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소뼈 중심으로 바이오스를 필두로 한 소뼈 중심으로 뼈들이 많았지만 또 요즘에는 또 포사인본, 그러니까 돼지를 기반으로 한 또 그런 이종골들도 많이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은 뭐 좀 이렇게 이런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좀 더딘 편이라서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점점점 좋은 재료들이 또 더 좋은 그 어떤 테크닉들이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GBR에 대한 것은 끊임없는 재료에 대한 또 어떤 테크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내가 과연 내 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이식제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과연 내가 하는 테크닉이 볼륨을 유지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픽처 주변에 오스티오인티그레이션을 유도하고 골을 조성을 직접 자기 뼈가 됐으면 좋겠는가에 따라서 이식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 조성 쪽이 될 때는 동전골이나 자가골 쪽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볼륨 유지만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종골이나 합성골들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수술의 목적에 따라서 이식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임상가가 모든 재료를 다 갖춰놓고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내가 사용해봤던 것 재료 중에서 좀 괜찮았던 저는 이제 물론 뭐 메가젠 제품을 주로 쓰고 있지만 다른 회사 제품들도 평가가 좋은 제품들은 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식제뿐만 아니라 어떤 재생을 이루는 여러 가지 그 셀들에 대한 연구들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내에서는 BMP 같은 것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일본에 좀 자주 다녀서 보면 일본은 FGF라 그래가지고 어떤 연조직을 형성하는 또 그런 성장인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미 상용화돼서 한 3년 전부터 상용화돼서 활용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BMP 계열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신세약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로스 팩터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해봤던 PDGF 계열의 GM21이라는 그 재료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비쌌지만 한 30만 원 이상 주고 샀던 것 같은데 효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로스펙터가 이제 직접 뼈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뼈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것보다는 저렇게 PDGF 계열은 어떤 주변 연조직을 좀 안정시키고 혈관을 좀 재생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재생 환경을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좀 PRP를 가지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뼈가 유지돼서 별 문제 없이 기능을 했던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최근에 한 3년쯤 전에 이렇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가지고 내원했던 환자분이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골파기가 심하고 이렇게 너무 이제 퍼스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픽처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생 환경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이너스에 가깝고 그래서 BMP를 썼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골파기가 심했던 케이스였고 픽처를 제거하고요. 예, 제가 이 슬라이드에 잘 안 넘어가서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CT 사진을 보면 상당히 남아있는 뼈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약 8개월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이렇게 골이식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한 알로그раф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BMP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식립 후 8개월 상태를 보면 꽤 안정적으로 골이 유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BMP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골 조성이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술자의 제가 우려하던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좀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후 보면 골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이고요. 폐류가 상당히 좀 취약한 환자여서 제가 BMP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골이식을 할 때 어떤 멤브레인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논란도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
이런 콜라겐 멤브레인도 그러니까 권리식을 하고 뭐 골막이 어떤 재생 차단막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또 그런 경험을 케이스를 보여주신 분도 계시는데 최근에 어떤 흥미로운 제가 어떤 결과를 봤는데 차단막 자체가 어떤 공간 유지를 하기 위한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어떤 뭐 오스테오블라스트나 클라스트에 영향을 줘가지고 골 재생을 좀 도와준다는 그런 또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골 이식을 할 때는 반드시 멤브레인을 꼭 동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적에 따라서 뭐 티타늄이나 또 흡수성이냐 이런 걸 사용하고 있지만 골 이식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차단막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흡수성 멤브레인은 보면 어떤 공간을 유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비싼 멤브레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링되는 걸 보면 다 꺼져가지고 픽처가 노출된 걸 볼 수 있죠. 물론 저게 이제 스무스 서피스가 있는 픽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흡수성 멤브레인 공간 유지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골 디펙트 양상을 잘 보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처럼 아주 뭐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봤던 케이스였는데요. 이렇게 뭐 텐팅 스크루를 다 하고 막 해가지고 골 이식을 했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픽스처의 이 탑 부분,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조금 재생이 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과연 오랫동안 기능하기 위해서는 뼈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는 게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그런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임플란트 주변에는 이렇게 얇은 뼈가 남아가지고는 장기적인 이용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GBR을 할 때도 저 부분을 충분히 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다행히 또 요즘 많은 메이커 회사들에서 이런 부분을 뼈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는 특히 2mm 이상의 충분한 뼈가 있는 게 좋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5mm만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냥 뭐 소심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2mm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GB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주로 이럴 때 사용하는 재료가 저는 이제 아이젠이라는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유명한 이제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컨셉을 담아가지고 디자인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특징은 이렇게 협축 칼라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굉장히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을 하게 되어 있고요. 픽스처 위쪽으로 이렇게 골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2, 3, 4mm 정도 가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3mm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뼈가 만들어지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멤브레인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요. 선생님들 뭐 혹시 이제 사용하신다면 각 회사에 맞는 그런 제품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멤브레인을 고정하는 헥사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안쪽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조이는 드라이버는 1.6 헥사 드라이버고 위쪽에는 1.2 헥사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드라이버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수술 전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멤브레인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을 하면 저렇게 픽처에 연결되는 모양이고,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안쪽으로 골을 넣어서 빡빡하게 골을 채워서, 특히 하악을 이식할 때는 아주 빡빡하게 이식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릿지를 넓힐 때는 저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트랜스 뮤코사 그라프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릴리징을 하는 양이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이 얇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요. 고령 환자나 또 약간 좀 전신적으로 어떤 특히나 우리가 릴리징 이시전을 했을 때 많이 붓고 환자가 불편해 하는데, 이렇게 릴리징을 많이 안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기 때문에 술자에게는 상당한 편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저건 이제 뭐 매뉴얼을 보시면 되겠고,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테크닉 중에 가장 어려운 테크닉 중에 하나, 리치 스프린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하악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형성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보시는 것처럼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치 스프릿을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픽처를 식립했을 때 협측에 쓰레기 한 3개, 많게는 4개 가까이 노출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아이젠을 이용했고 35번 부위는 디펙트 양상이, 그러니까 36번 부위를 충분히 모양을 만들어주면 5번 부위는 이렇게 디펙트 양상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젠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하나만 사용하고 양쪽으로는 나머지는 본그라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흡수성 멤브레인을 통해서 커버를 했던 그런 증례입니다. 보시면 집착을 했고 약 4개월 후에 열어봤을 때 보시면 상당히 픽처 주변에 처음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골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멤브레인의 효과가, 티타늄 멤브레인 효과가 공간을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진은 아마 잘 보이지 않겠지만 왼쪽 사진, 아래 왼쪽 하단 사진을 보면 흡수성 멤브레인을 덮었던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아이젠 멤브레인 설치하고 그 위에 흡수 멤브레인 하나를 더 덮어서 연조직도 좀 두껍게 만들고 또 어떤 멤브레인이 노출될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이죠. 픽스처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게 어떤 핀이나 스크루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GBR 할 케이스에도 티타늄 멤브레인으로 그냥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8개월 후에 열어보면 상당히 안쪽에 지금 양쪽 두 개 이렇게 좀 유심히 보시면 아이젠을 사용했던 부분과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약간 색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티타늄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안쪽에 저렇게 약간 이렇게 골막 비슷한 조직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인데요. 처음 오실 때 오른쪽이가 아프다고 주로 오셨어요. 보시면 왼쪽에 임플란트가 상당히 골 파괴가 심한 걸로 보이지만 거기는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부터 치료를 환자분과 진행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사이너스 거의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당연히 발치를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35번 부위 임플란트 골 파괴가 아주 심한데요. 환자분께서 거기는 특별한 처치를 원치 않으셔서 일단 거기는 그냥 놔두고 처음 환자분 주소로 했던 부분만 치료를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관 치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지금 왼쪽 보시면 어떤 사이너스 부분입니다. CT 사진입니다. 거의 전혀 없죠.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예전에는 제가 처음 그렇게 뼈이식을 재밌어 할 때는 저런 케이스 동시 진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테이지 마음 편하게 골식을 먼저 하고 진행했습니다. 윈도우를 열어서 골식을 했고요. 잘 보시면 저는 이제 상악동은 주로 제가 즐겨하는 테크닉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골 공간을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위에는 이렇게 이종골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메가우스 보바인이라는 이종골을 사용해서 위쪽에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픽스처가 들어가는 부분은 알로그라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진을 잘 보면 두 가지 색깔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뼈는 아래서부터 쭉 이렇게 차오르기 때문에 뼈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동종골이나 자가골은 잘 이제 채취하는 부위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동종골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부위에는 이종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픽처를 식립했습니다. 식립 후 4개월에 이제 파이널 올라갔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색깔이 다른 부위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픽처 주변은, 그 자각으로 로칭이 돼서, 이렇게 픽처의 어떤, 픽처 안정성에 훨씬 도움이 되고, 나머지 공간 부분은 이중고를 사용을 해서, 그쪽 부분은 충분한 공간이 잘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바이오스 같은 이중골이나 아까 말씀드린 포사엠본 같은 이중골을 그냥 단독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동전골과 합성골을 저도 종종 사용하지만 동전골과 합성골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컨셉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선생님들마다 본인의 이제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식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이죠. 이제 드디어 오른쪽 부분 임플란트가 점점점 좋지 않아져서 이쪽은 제가 아이젠을 사용을 해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했고요. 하악까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그냥 또 환자분이 또 겁이 많아서 아주 공격적인 것보다는 픽처가 잘 안정될 될 정도의 어떤 골이식제만 이식만 하기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약 7mm 높이의 쇼트는 아니죠. 5mm짜리 아니고 그냥 7mm짜리 픽처를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젠을 이용해서, 그리고 사용한 본은 알로그라프트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색 본을 사용을 해서 이식제를 넣었고요. 약 5개월 후에 열었을 때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타늄 메쉬 하방의 부위에 상당히 골막 비슷한 형태, 조직이 형성되면서 볼이 잘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면 사실,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 충분히 기다릴수록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5개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돼도 일단 세컨 서지를 할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 자리에는 나중에 이때 세컨 서지를 하면서 픽처를 식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측에 프린지발 그래프트를 했고요. 픽처는 제가 이제 뒤쪽은 쇼트 임플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 1년 후에 보시면 픽처 주변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볼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케이스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좀 너무 빨리 제가 열지 않았을까. 한 6개월 이상 기다렸으면, 처음 제가 GBR 했을 때 6개월, 8개월 기다렸는데, 이제 점점 이제 좀 빨리 열어도 된다, 좀 빨리 열었기 때문에 조금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진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이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네. 나머지 다른 부위도 치료가 끝났고요. 이상하게 슬라이드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환자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젠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34번은 약간 치관이 없긴 하지만 저거는 이제 치료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5번 부위는 디펙트가 좀 불리하지 않아서 거기는 이제 그냥 흡수성 멤브레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36번 부위는 디펙트 부분이 좀 불리한 형태, 뼈가 만들어지기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는 아이젠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고, 네, 다시 열어봤을 때 모습입니다. 이 케이스는 5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파이널 들어간 사진입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뼈가 더 잘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한 2, 3년 이상씩 쭉, 혹은 5년, 10년 지나도록 팔로우 하면서 더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임플란트가, 이제 어떤 페일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 뼈는 잘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이게 티타늄 메쉬가 아니고, LT6라 그래가지고, 이제 흡수성으로 이렇게 이런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개발이 돼서 저도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지난해 라이브 서저리 했던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번에 세컨 서저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을 제거하고, 이건 탑 부분만 멤브레인을 제거하고, 협측에 있는 부분 멤브레인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골이 계속 리모델링 되고, 안정되는 것을 더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성이기 때문에, 위쪽 픽스처가 들어가 부분만 제거를 해서, 열어봤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리치 스플린트를 이건 제대로 했고요. 또 뭐 덴세바를 사용해가지고 또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을 이식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보습니다. 이제 아이젠 같은 이런 티타늄 메쉬를 사용했을 때 뭐 좀 나름의 주의할 점, 제 경험에서 느끼는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잇몸이 얇은 케이스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잇몸이 얇으면 이렇게 협축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얇을 때는 뭐 CT 그래프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흡수성 멤브레인을 커버하더라도 잇몸이 얇으면 결국 터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얇을 때는 이렇게 좀 딱딱한 멤브레인을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픽스처에 그 멤브레인을 고정하기 때문에 픽스처 초기 고정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 5mm 이상은 충분한 그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히 멤브레인을 커버할 수 있는 그 협착 범위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렇게 트랜스 뮤코살로 하는 경우에는 많이 이제 저희가 그 임시전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멤브레인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조직이 부족하고 얇으면 이렇게 나중에 치은퇴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는 만들어졌지만 잇몸이 너무 얇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가적으로 어떤 CT 그래프트 같은 그런 연조직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티타늄 메쉬긴 하지만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변형이 돼가지고 날카로워져 버리면 저렇게 나중에 그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이 멤브레인에 저렇게 어떤 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원래의 형태를 잘 갖춰주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 임플란트를 잘 고정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플랩 형성은 미리 그 상태를 봐가지고 내가 어떤 그 디자인을 할 것인지를 수술하기 전에 항상 그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잇몸이 얇을 때는 연조직을 이식하거나 또 흡수성 차단막을 병용할 때 뭐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잇몸이 안정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 형태 변형은 당연히 좋지 않겠고요. 또 어떤 흡연이나 당뇨, 또 환자분의 너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치유가 상당히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공격적인 술식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75세 정도를 저는 이제 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세가 넘어가는 환자분들을 가급적이면, 보존적으로 또 공격적이지 않는 그런 술식을 선택하는 편이고요. 그 이전 환자분들은 그 연세가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더 필요한 처치를 하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편입니다. 이렇게 치유가 좋지 않은 분들은 내가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예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골이 잘 형성되지 않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소두에 설명드린 제가 이제 조금 어떤 GBR을 공부하면서 저 책 보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는데 공부하면서 봤던 책이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게 9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부저라고 꽤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어떤 GBR의 20년을 돌아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던데 거기에서 좀 인상적인 그 슬라이드 그림을 한 장 빌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임상가가 이런 적절한 우리가 어떤 그 재생을 촉진하려면 환자에 대한 것도 잘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또 바이오 모티리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식제나 뭐 멤브레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려도 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를 어떤 순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잘 고려를 해야 이게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족한 영어로 읽었으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술자의 테크닉이나 어떤 탁월한 어떤 본인의 나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주변 상황을 잘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특히 임상가에게는,
필요한 그런 좀 어떤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선생님들에게 감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물론 저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언젠가 봤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임플란트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뭐 충분한 설비나 기구나 인력 이런 또 술자가 시술력이 좋아야 되고 또 수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양질의 보철이 있어야 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충분한 시술 경험이 있어야 실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정말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엑스레이나 진단을 체계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이 체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시술을 원하는 환자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환자를 많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임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술자에 갖춰진 것도 필요하지만 또 환자를 잘 확보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실적인 그런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록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선생님들 모두 환자도 많이 보시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이런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공을 키우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